뉴스로 본 특징주의 김호정입니다. 현재 한경닷컴에서 가장 많은 클릭을 받고 있는 뉴스들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확인해 보시죠. 한미약품 또 1조 대박 미국의 신약기술 수출이라는 뉴스입니다. 이 한미약품이 미국 제넨텍에 1조 원대 표적 항암 신약기술을 수출하기로 밝혔습니다. 이로써 또다시 국내 제약산업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됐는데요. 이 먹는 합성 신약으로 1조 원대 기술 수출을 하면서 국내 제약산업 역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한미약품은 공격적인 R&D 투자가 잇따라 결실을 맺고 있다며 신약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46년 역사 도이치뱅크의 추락이라는 뉴스입니다. 독일 최대 은행으로 146년 역사를 지닌 도이치뱅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IMF가 지난 6월 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은행으로 지목한 데다 미국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전 주거용 모기지 부실 발행 및 판매와 관련해 140억 달러 벌금을 매긴 것이 결정타가 됐는데요. 유럽의 낮은 경제 성장률에 따른 영업 환경 악화 지속과 충당금 부담으로 봤을 때는 이 도이치뱅크 사태가 단기간 내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진해운어디로 펜텍 방식 매각 유력이라는 뉴스입니다. 한진해운발 물류대란 사태가 한풀 꺾이면서 한진해운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원은 신속한 자산 매각을 통해 회생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매각 방식은 일부 우량 자산만 분리해 매각하는 이른바 펜텍 매각 방식이 유력하다는 분석입니다. 한진해운을 회생시키냐 청산시키냐는 오늘 11월 말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GS칼텍스 세계 첫 사업화 착수라는 뉴스입니다. GS칼텍스가 청정 휘발유로 사용할 수 있는 바이오 부타놀 실증 공장을 세계 최초로 짓습니다. 내년 하반기 실증 공장이 완공되고 경쟁성이 확인된다면 페인트 등의 원료가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어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기름 부은 증시 박스권 뚫고 타오를까라는 뉴스입니다. 이 9월 미국 금리 동결이 대상을린 상승 불시에 산유국들의 생산량 감축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 5년간 갇혀있던 장기 박스권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 확대 우려도 적지 않아 3분기 실적 시즌의 초반 분위기가 지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삼성전자의 이익 감소에 대한 불안은 꺾었지만 최근 원화 강세 흐름으로 수출 기업들의 실적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조선해운 다음은 항공 집중 점검 나선 신용평가사라는 뉴스입니다. 국내 신용평가 회사 3사가 대형 항공사 신용등급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자금 조달 환경이 나빠지면서 유동성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이 두 회사 모두 과도한 차입금 부담을 안고 있어 조선해운업에 이어 항공업도 유동성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살펴봤고요. 이어서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미약품입니다. 앞서 살펴드린 것처럼 미국 제약회사와 1조 원대 신약 기술을 수출한다라는 소식에 장 초반 5% 넘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독일 제약회사와 이 한미약품과 맺은 항암신약 개발을 포기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하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9.19%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56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올해 첫 수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초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2.82%, 3% 가까이 상승하면서 9,4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네이버입니다.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던 네이버가 사흘 만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가파른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몰리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4.22% 하락하면서 86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로 본 특징주의 김호정이었습니다. 네, 시장에 클릭을 많이 받은 뉴스들 그리고 관련주들 이야기해봤고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AR인베스트 오현진 팀장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미약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관건이요. 기술 계약이 포기가 됐는데 이전 겁니다. 베링거 인게라인과 돈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또 낙폭을 또 줄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변동성이 극심합니다. 오늘 23% 이상의 장중 변동성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쨌든 이번 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조금 더 커졌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뭐 계약금 수치나 그게 아니나 제가 볼 땐 그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지금 말씀드리는 권리를 반환하는 이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 유례를 찾기가 좀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부터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약 9조 원 정도의 기술 수출을 하면서 굉장히 그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또 프리미엄이 주가에 많이 반영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반환 소식으로 인해서 이런 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그렇죠. 부분을 시장이 인식했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이번 반환으로 인해서 뭐 한미약품이 얻을 피해액이 얼마냐 이걸 산정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있을 불확실성 때문에 한미약품의 주가가 더 눌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아침에 나오면서 한미약품을 상승시켰었던 호재도 적지 않은 호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네텍과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제 8천만 달러를 우선적으로 받고 나중에 8억 달러를 순차적으로 받는다. 조 단위의 계약이 연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미약품의 R&D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불확실성 때문에 한미약품 자체적으로만 포커스를 맞춰보자면 일단은 조금 피했다가 좀 다시 한번 접근을 해야 될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하지만 본 이슈로 인해서 제약바이오주가 뭐 완전히 무너지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여전히 작년부터 혹은 재작년부터 진행됐던 R&D에 대한 성과가 올해 하반기부터 분명히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미약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중소형 제약사들도 지금 해외 임상 2상이나 3상에 들어간 의약품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초, 내년 중순 이후부터는 신약에 대한 성과가 나오는 주기가 지금보다는 분명히 빨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오늘이야 제약바이오주가 흔들리지만 그동안의 흐름을 보시면 제약바이오 차트처럼 안정적으로 올라온 차트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봤을 때 한미약품은 이제 현재 시점에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외에 기타 신약 기대감이 있는 제약주들은 계속해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중소형주 중에서 한 종목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제 현대약품과 같은 종목군들이 해외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탈모 치료제 매출도 계속해서 꾸준히 좀 기본 매출을 해주고 있고요. 거기에 해외 임상 기대감이 들어간다. 중소형 제약사 중에서 비교적 꾸준한 실적을 내는 업체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현대약품은 비교적 꾸준한 실적을 내면서도 신약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좀 선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미약품은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제약바이오주의 성장은 계속될 것이다. 관련주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려되는 바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개장 전에는 이번 한미약품의 이슈로 인해서 좋은 매기가 바이오주 다른 제약주로 확산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한미약품의 이번에 또 다른 급락으로 인해서 다른 바이오주도 좀 털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또 그 가운데에서도 호재를 가지고 있는 종목도 좀 옥석 가리기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가던 우리 증시가 뭐 한미약품 이슈도 있었고 일단 간밤 뉴욕 증시에서 도이치뱅크 우력으로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박스권 상단 2070선, 2090선 돌파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돌파가 되겠지만 당분간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해외 증시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오늘 조정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미약품 사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는 오늘 조정받을 만한 구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월요일 날 이제 휴장이기 때문에 연휴를 앞둔 불안감도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이 이제 올라왔던 원인들을 생각해 보면 미국발 불확실성 완화가 제일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9월 달에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11월 달에 동결할 것이다. 12월에 올릴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12월까지는 일단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완화가 됐고 미국 대선 같은 경우도 1차 토론을 보시면 이제 클린턴이 이제 우위를 보였다. 트럼프보다. 우리 입장에서는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더 안정적이다라는 분석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완화가 됐어요. 그렇다면 미국의 가장 큰 두 가지 불확실성, 금리와 대선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가 됐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 국제 유가도 완만한 상승이 기대되는 거죠. 오펙에서 예상을 깨고 감산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감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고 유가와 증시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국내
시장에 큰 악재가 있냐?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동안 시장을 많이 눌렸었던 악재 요인이 대부분 완화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박스권 상단 돌파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완화에 대한 부분들, 안도랠리가 제가 볼 때 현재 시점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2049포인트인데 거의 전 고점 부근, 박스권 상단 부분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 거의 5년 이상 뚫지 못했던 박스권입니다. 불확실성이 완화된 것만으로 이 박스권 상단을 빠르게 뚫어낼까? 제가 볼 때 그건 쉽지는 않다고 보여져요. 오히려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호재 요인이 나와야 박스권을 뚫고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포커스는 어쨌든 국내 기업 3분기 실적 시즌에 맞춰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 리콜 이슈 때문에 3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많이 내려가면서 국내 기업의 전체 실적을 끌어내리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차치한다고 봤을 때 3분기 실적이 엄청 좋냐? 제가 볼 때는 그렇지도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와 비슷한 수준이라면 현재 수준에서 증시를 끌어올리기에도 쉽지 않다. 그렇다면 당분간 국내 지수 같은 경우에 현재 수준에서 계속해서 고점 돌파를 시도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당분간 돌파하지 못하는 약간은 좀 지루한 장세가 좀 횡보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횡보 장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번에 큰 주목을 받았던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가 코리아 셀 페스타로 돌아왔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됐고 10월 말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국내 유통업체들한테는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을지 여부 궁금합니다.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호재로 작용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이제 작년에 있었던 그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때 유통주가 뭐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랬죠. 어찌되었던 간에 비슷한 행사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많이 갖긴 어렵다라는 거죠. 다만 분명히 체크해볼 부분은 작년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보다는 규모가 확실히 커졌다라는 거거든요. 참여 업체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90개의 업체에 불과했는데 이번엔 한 240여 개 업체에 달한다. 2.5배 정도 많다. 판이 그만큼 커졌다라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공식적으로는 10월 31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10월 달은 그 외국인 할인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내국인 분들 같은 경우에 10월 9일 정도까지 할인이 진행되니까 참여하실 분들 이제 10월 초에 백화점에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가전이나 의류 등의 상품을 20에서 50% 정도 할인 판매를 합니다. 이건 작년과 비슷해요. 근데 올해 있어서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자동차까지도 이제 할인이 진행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의 이제 주요 차량이 5에서 10% 정도 할인된다. 주요 모델은 그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시장의 불만이 있습니다만 쌍용차 같은 경우에 이제 인기 모델인 티볼리도 최대 10%까지 할인 판매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개소세 종료 인하 종료 이후에 자동차 판매가 확실히 좀 내수 부분에서 둔화됐었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더 살아나는 모습 정도는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실제로 어제 첫날 백화점의 모객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 고객이 한 2배 정도 이상 늘어나는 모습이었고요. 셀폭이 크지 않다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10월 초까지는 백화점의 모객 효과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유통주를 사실 끌어올린다라는 개념까지는 어렵겠지만 투자 심리가 개선된다. 그 정도로까지는 생각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주가를 보면은 이제 그 신세계나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뭐 이마트 대형 유통주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바닥권에서 기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 코리아셀 페스타가 유통주를 끌어올리는 모멘텀까지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대형 유통주가 바닥을 잡는 흐름 정도는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신규 진입은 사실 어렵고요. 보유하고 네. 계신 분들만 좀 더 가져가시는 관점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별주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신고가 행진을 최근에 또 이어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다가 오늘은 시총 다시 좀 내려가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 이상 뭐 다른 종목들도 다 빠지고 있으니까요. 네네. 그런데 계속 갈 수 있을지 여부가 궁금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투자 기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만약에 투자 기간을 한 6개월 정도 이상까지 보신다면 현재 뭐 저가 매수에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보지만 저가 매수. 네. 지금 사실 뭐 저가 매수는 아닐 수도 있는데 네네. 6개월로 봤을 때 저가 네, 그럴 수 매수입니다. 있죠. 근데 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 가격적인 부담이 좀 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포털주 같은 경우에 이제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대한 기대감을 줄 수 있냐, 그렇지 않냐에 이제 주가가 달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높게 주고 있는 포털주죠. 우선적으로 주요 자회사인 라인이 일본과 미국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저는 아주 성공적인 동시 상장이라고 이제 시장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는 라인의 주축이 되는 국가입니다. 한국에서 카카오톡을 쓰는 것만큼 일본에선 라인을 많이 쓰고 있어요. 특히 현지화 전략까지 많이 세웠기 때문에 일본에선 라인이 한국 기업이다라는 생각조차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심인 그 국가 측에서 이제 상장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일본의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얻었고요. 두 번째로 미국 상장 같은 경우 미국에선 라인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거의 뭐 아예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이번 미국 상장을 계기로 미국의 소비자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일본과 미국 동시 상장은 아주 좋은 결정이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그것을 좋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네이버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갈수록 굉장히 커지고 있죠. 예전에는 뭐 광고라든지 이제 디스플레이 사업 이런 부분만 영위를 했다면 최근엔 부동산, PC방, 꽃배달 거의 뭐 네이버가 손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뭐 갑이라면 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큰 성장세 여러 가지로 외형 성장을 뻗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끝으로 모바일 광고 시장 성장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모바일 포털 점유율이 지금 60%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검색 광고 매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뭐 그 동영상 메신저의 스노우에도 투자를 하면서 동영상 시장에도 진출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카카오와는 다르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아서 오늘 실적으로도 연계된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영업이익이 한 1조 원 정도에 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던 간에 현재 시점에서는 성장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이어지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게 악재라면 악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작년 이제 저점 대비해서 거의 2배 정도 올라왔고요.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도 조금은 주춤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네이버가 뭐 100만 원을 뚫고 추가 상승을 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기간 조정을 좀 거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도 한 80만 원대까지 조정 시에 다시 접근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정말 장기 투자자다라고 한다면 보유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ARM비스트 오현진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